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최근에 세무공무원 출신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법이 너무 어렵다. 세법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쓸 수 있는가. 그 기술이 참 대단하다. 특히 지방세법은 더더욱 문장이 한글을 아무리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이게 진짜 한글인지 그렇게 알기가 힘들 정도로 암호 중심으로 무슨 난수표 해도 같듯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왜 이렇게 세법을 힘들게 만들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법을 한 10년간은 절대 못 고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참 제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세법을 왜 해년마다 바꾸려고 하는지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의문이다 이거죠. 세법을 한번 딱 만들면요, 바꾸면요, 그러면 한 10년간은 못 바꾸게 해야 됩니다.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법무과장 할 때요, 그분도 이제 같이 근무를 했으니까 너무 잘 알죠. 세법이 무슨 뭐 고상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세법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법 개정안을 다 내놔봐라 라고 이렇게 오더가 오면은 그거를 직원들한테 뿌려요. 각각 하나씩 내놔라, 세법 개정안을. 그러면 직원들이 무슨 언제 내가 세법을 개정을 이런 거를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뭐가 있어요. 법무과 직원들은 소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판 불복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거, 국세청이 패소한 거, 그걸 가지고 거꾸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국가가 이기게끔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게 세법 개정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설마 그렇게 세법 개정이 너무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할지는 모르는데요. 그때 당시는 그게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쉽게 세법이 바뀌어진다는 게. 본청의 법무과장한테 갔더니 그 수집안 이렇게 세법 개정안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청장님한테 보고한다고 막 안 그래도 머리가 빠진 분이 그냥 그거를 또 한번 공부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청장님한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꺼운 거를 가지고 가서 청장님한테 결제를 받는다 한들 청장님이 그거를 알겠냐고요. 그거를 왜 신경을 쓰겠어요. 이렇게 두껍게 가져온 걸. 올해 내년에 세법 개정안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인하고 말지. 그러지 않습니까? 일일이 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부 법무공단을 그때 만든다고 할 때요, 저보고 그거에 대해서 역할을 해달라라고 이제 뭔가 제의가 왔는데, 나는 안 한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검사장급 국장을 만났죠. 그쪽 검찰에서 그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세법 개정안이 오면 법무부에서 좀 걸르지를 못하느냐. 너무 쉽게 세법이 개정이 된다. 재경부 쪽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세제실 쪽에서 그거를 세법 개정안을 가지고 담당하는 사람이 5급 사무관하고 6급 주사
둘이가 한다 하더라. 그게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거르겠냐. 그런데 그 세법이라는 게 모든 납세자한테 그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걸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르는 장치가 없느냐. 그랬더니 우회제가 답을 얻었어요. 우리는 없다. 문구를 이렇게 보는 정도다. 우리가 무슨 세법을 뭐 아느냐라는 거죠. 아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결국은 만드는구나. 그 직원이 뭔가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이렇게 한다면은 그 시각이 그대로 그 세법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런 거를 그때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부정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으로 보고 의심으로 보면 한없이 의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세처분하면 처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세무공무원 중에는. 우리가 이게 잘못 부실과세를 하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과세처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이 납세자들이 항시 뭔가를 장난을 치려 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조직 속에 있을 때는 그 사고가 강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세무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할 때는 왜 그렇게 부실과세하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벌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제가 바뀌어지면서 의식이 조금씩 틀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무 공무원이 세법을 만들 수 있다. 개정안을 내니까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여가장치가 과연 있었는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수집해가지고 본청에다 올렸고, 올리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여가장치가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단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이렇게 수집이 돼가지고 하나 보고서가 돼 있고, 결제 가기 직전에 서류로 이렇게 묶여져 있더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세법이 지금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이 동일하지 않을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세법을 수시로 바꾸지 말아야 된다. 무슨 저도 글을 적어 놓으면요, 그냥 세법을 여반장 하듯이 바꿔버려요. 도대체 왜 세법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느냐. 저는 그 이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속에 무슨 뭔가가 돈이라는 게 이런 것이 무슨 이익이 그 속에가 존재하는가. 세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가. 세법을 바꾸지 않으면 돈이 오고 가지를 않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세법하고 관련해서 밥 먹고 사는 세력들이 도대체 집단들이 얼마 정도 있는가. 그 사람들의 역학관계 때문에 그러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납세자들이야 공무원이 하라 하면 하잖아요. 워낙 그 어린 순한 양들이다 보니까 그냥 나라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겁니다. 찍히면 안 좋다라는 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면요,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 내면 딱딱 그렇게 되는 것 보면 재밌어요. 그런 희열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납세자 보기를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죠. 좀 이렇게 아래로 보고 내려다보고 이렇게 깔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공직에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공직이 그 권한이 자기 권한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항시. 그러니까 조직의 힘으로 살면서 마치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보면요, 다 뒷모습이 쓸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 그런 말을 내가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세법이 좀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건 맞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가 한풀이식의 그런 세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거예요. 지금 그 부동산 양도에 관련된 세법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 미국의 세법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그 양도에 관련된 부동산 세금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글을 한번 봤는데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부동산 세금이 징벌적이다라는 거는 그 글 여러 사람들이 썼는데 꼭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은 취득세 같은 것이 없어요. 가령 있다 하면은 그 비용 정도, 1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대요. 그리고 양도세도요, 면제가 되는 부분들이 25만 불, 1인당. 부부 같으면 50만 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양도세는 또 유예가 가능하대요. 유예가.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50만 불 집에서 살다가 내가 100만 불 집을 사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50만 불 집을 가지고 내가 양도 차익으로 그래가지고 세금 내면 내가 100만 불 집을 못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00만 불 집을 내가 팔 때 그때 내겠다라는 식이죠. 그렇게 되면은 50만 불 집에서 100만 불 갔는데 100만 불 집이 경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락을 했어요. 50만 불로 다시. 그러면 내가 내놓을 양도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놔야 되죠. 선납해야 되는 거죠. 선납. 안 내면 체납자 해가지고 집 뺏어가 버리는 식으로 징수해버리잖아요. 압류해가지고 공매해버리고. 지금 최근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종부세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 못 내면 그 전부 다가 다 체납자로 해가지고 압류해가지고 다 공매 즉시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뺏는 거는 너무 쉬워요. 세금 체납자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부세 내가 체납자 되면 나머지가 저절로 차작차작 가버린다 이거예요. 집 하나 뺏는 거 그 쉬운 일이에요. 그냥 어려운 일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양도세가 80%, 70%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미국은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준다 이겁니다. 합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0.5%부터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지금 최대 6%까지 해봐야 미국보다 낫다. 우리는 공시지 가격으로 하고 미국은 그 매매가액의 1.5, 1.2에서 1.5%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높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미국 따라서 가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 재산세 인상 한도가 연 2%래요. 그러니까 10년이 가도 20% 이상을 못 올린다. 아무리 그러면 그 사이에 집값은 10배 올라도 이렇게 20배 올라도 재산세는 그 이상 못 올린다 이거죠. 그런 안전장치들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산세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출 이자 받은 거, 집 살려고 대출 이자 받았던 거 그런 거 다 소득에서 공제를 하더라고요. 소득 공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불에 내가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재산세를 내가 2만 불 내고 이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냈다. 그러면 그 8만 불이에요. 소득이 8만 불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세금 낸 건 무슨 소득에서까지 공제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집 산다고 대출금 이자 받아가지고, 이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낸 거, 그건 무슨 소득에서 빼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상당히 세요. 게다가 또 이렇게 막 징벌적으로 때려버리잖아요. 취득세. 미국은 취득세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12%나 때려버리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12% 때려버리고, 증여하면 12%. 아, 그러니까 살벌한 거죠. 살벌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증여를 해도요, 1160만 불입니까? 1인당. 그러니까 부부가 합하면 곱하기 2 하면은 그 정도 금액이 다 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 상속세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배우자 공제 여기 기껏 해봐야 5억 아닙니까? 근데 그 5억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수십 년 전 거라니까요. 물가가 오르고 상속세율이 오르면 그만큼 우리가 공제 액수도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이게 색안경을 보고 항시 납세자들을 그렇게 보는지. 옛날에는 이렇게 색안경을 보고 이렇게 봤대요. 납세자들이 항시 세금을 빼먹는다. 그 당시는 서류로 이렇게 하고 뭐가 이게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전산도 안 되어 있고 전산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추적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추적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어차피 빼먹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세무 공무원 이제 옛날에 이제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역사에서 어느 이제 그 사업가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70대 분한테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세금 안 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본인이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안 봐주더래요. 그러니까 막 뭐라 하면서 나 좀 보자 하면서 봐달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사무관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와가지고 넌 내 말대로 할래?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면 모든 장부를 이 공터로 가져와 봐라. 그래서 장부를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보는 앞에서 불 붙여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가가 불 붙였대요. 그래가지고 불을 태웠대요. 그러면 내일 신문에 광고를 내라. 회사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훔쳐갔는데 다른 거는 다 괜찮으니까 이 회계장부만 돌려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내라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몇 년을 오래 먹었대요. 그렇게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뭐를 이렇게 장부 가져와라 그러면 그 신문 광고를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장부가 없으니까 어떻게 실질 과세를 해요? 실질 조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계 조사밖에 못 하고 추계 과세밖에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런 이제 옛날 이야기를 캐캐 먹은 옛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세무 공무원들만 해도 당연히 세금이 다 안 낸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속세를 그렇게 마지막 상속세 길목에서라도 다 이제 우려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짜놨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산세정이잖아요. 이거를 역으로 우리나라 이게 선진 세정을 외국에다가 다 홍보하고 그거를 오히려 역수출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금을 이게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현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노출이 돼 있다. 게다가 이제 세금 계산서도 전자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현금 영수증이라도 만일 발급 안 하면 또 제보돼 가지고 더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투명 지갑이다 이거죠.
그런 상황인데도 뭐 납세자가 세금을 빼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세법 시스템을 옛날 걸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거죠.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징벌적 세금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좀 세법을 단순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같이 복잡하게 이렇게 누군 또 세무 공부도 알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약 올리려고 하는 건지 한번 그러면 혼 좀 나봐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인다 하잖아요.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 말이 이렇게 회자가 되더라고요. 감사관들이 외부 권력에 순치되면은 짠맛 없는 소금이 된다 이거죠. 그 순치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와 잇몸 이게 아니고요. 또 다른 한문이 있더라고. 그 순치는 그 짐승을 길들이는 의미입니다. 순치. 그러니까 길들어진다 이거예요. 길들어진다. 거짓말도요. 자꾸 하면요. 그 선한 거짓말이라고 자꾸 그래요. 선한 거짓말이다. 그러면 그 말도 자꾸 반복하면요. 이제는 길들여져 가지고 무덤덤해요. 그냥 거짓말, 웅당 거짓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직자가 거짓말하는 게 응당 그런 거예요. 이제 응당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이 그 사람만 거짓말 안 하다. 다 다른 사람들도 다 거짓말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치가. 아니 마스크를 우리가 쓴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면 아니 마스크 안 쓰면 이제 10만 원 과태료 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벗고 먹을 때만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고 또 마스크 쓰고 먹고 마스크 쓰고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밥 먹을 때 외에는 이걸 쓰고 있어야 된다며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할 거 이럴 정도의 그거였는데 왜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감염의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스크를 쓰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대체 감염의 원인이 시초가 도대체 누구 탓이었느냐, 누구 책임이었냐, 이거 전혀 생각 없이 지금은 막 안 쓰면 이제 가만히 안 놔둬 이런 식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는 순치가 돼가지고요. 한 대 때려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2대 때려봤다가 또 3대 때려보고 이제 10대까지 때려보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제 씩 웃고 세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 올려봤다가 또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 12% 올려봤다가 또 이것도 씩 웃고 했다가 70% 올리고 80% 올리고 나중에는 이제 100% 올려도 할 말 없는 거죠. 왜? 순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다가 전 국민의 순치화가 되지 않나. 전 납세자의 순치화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정오가 자애로 바뀌다라는 이제 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30줄에 자식을 여러 둔 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푼, 2푼 버는 것 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고생을 좀 한 번에 면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일확천금을 어디에 자네 가면 이제 금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일확천금 하고자 그 금을 찾아다니고 헤맨 거예요. 아예 농사도 안 짓고.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은 쫄쫄 굶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 아내만 이제 막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도 한 번 이제 이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참 계속 찾으러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그 탐욕의 갈증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멀어져 버리니까 화가 있는 대로 나고 짜증이 나잖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가. 쟤네들, 저 가족들 밥 먹여 살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 막 하니까 저 아내만 보면 막 아내에다가 화를 퍼붓고 막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은 원수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어린 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생계를 해결하고자 아내가 생업에 나섰고요. 게다가 또 남편을 어떻게 할 원수 같지만은 이거를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병수발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이제 그 원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항상 물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원수같이 그렇게 미운 그 남편이 갑자기 측은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측은하게. 그 증오가 어느 순간에 그날 자애로 이렇게 딱 바뀌어지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이제 누군가가 딱 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너를 오랫동안 계속 지켜봤다. 응? 참 그래도 증오를 가질 만한데 그게 그래도 그렇게 자애로 바뀌어졌다. 참 기특하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하면서 기특하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황금하고 건강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나만 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내는 주저없이 황금이 아니고 건강을 선택을 했대요. 그러면서 다음날도 또 이렇게 건강을 빌은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남편의 건강을 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탐욕으로 그렇게 눈이 멀은 그 남편이 눈이 다시 시력이 되돌아온 거예요. 눈이 떠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부터 그 집에는 항시 웃음이 잃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마음을 통하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새로운 생명을 서로 가슴에 잉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시 이렇게 스스로가 이 색안경을 벗고 그리고 뭔가가 증오나 저주나 냉소에 이런 것을 탈탈 털어내고 좀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가슴 속에 잉태를 해야 될 때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꾸 머리 돌리고 거짓말도 전략 전술이라 하고 더 이상 이제 증오, 저주, 냉소 이런 사람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짱돌 던지게끔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법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제발 좀 이제 냉소하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법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제는 따뜻한 게 세법이 오히려 이제 따뜻하고 치유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최소 10년 이상은 못 바꾸게끔 해야 된다. 그런 법을 일단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좋은 세상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